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상황을 공유하고 연합 방위 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동식 차량 발사대 위에서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칩니다. 북한이 오늘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장면입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신형 ICBM인 화성 17형이라며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하여 무기 체계의 모든 정서들이 설계상 요구에 정확히 도달되었으며 북한이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필 명령서에는 조국과 인민의 명예를 위해 용감히 쏘라고 적혀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발사 장소인 평양 순안 비행장도 직접 찾아 발사 전 과정을 참관했으며 이번 발사가 북한의 자립적 국방공업 위력에 대한 일대 과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막강한 군사기술력을 갖추고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결심이 확고부동하다며 앞으로도 국방력 강화에 모든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이번에 발사한 ICBM이 최대 정점 고도 6,248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약 67분간 비행했다고 밝혔는데 어제 우리 합동참모본부 발표와 유사합니다. 2017년 북한이 마지막으로 쏜 ICBM 화성 15형보다 사거리와 고도가 더 늘고 성능이 크게 개량됐으며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 안에 둘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공개한 화성 17형 사진과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맞대응해 어제 육해공 사격을 진행한 우리 군은 무력 시위 성격의 추가 훈련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군 당국의 집중 분석 대상은 북한이 오늘 오전 신형 ICBM 발사 성공을 알리며 공개한 수십 장의 사진, 그리고 오후에 조선중앙TV를 통해 공개한 20분가량의 영상입니다. 군은 한미 정보 당국이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사일의 세부 재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발사 영상을 공개하기 전 군 당국은 북한의 주장대로 이른바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 17형을 최대 성능으로 시험 발사한 것인지 또는 이전에 발사한 적이 있는 화성 15형을 다시 쐈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각에서 북한이 어제 실제로는 안정성이 검증된 화성 15형을 발사하고서 사진은 이전에 촬영한 화성 17형 발사 장면을 공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잇따른 경고에도 실제 ICBM 발사로 이어지자 어젯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전화 통화를 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와 영내, 전 세계의 평화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ICBM 발사 유예 조치를 스스로 파기했다며 안보리에서의 추가 조치를 포함한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미일 안보 협력을 더 논의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맞대응해 어제 육상과 해상, 공중 사격을 한 데 이어 오늘 추가적인 무력 시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김종수입니다. 어제 북한의 ICBM 발사에 강력 규탄한다는 입장을 낸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며 굳건한 군사적 대응과 공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에 희생된 용사들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강한 안보를 통한 평화야말로 서해 영웅들에게 보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제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해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면서도 철통 같은 국방력과 평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방 예산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한국형 전투기 KF-21, 3,000톤급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함 등을 언급하며 국방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약속 파기로 규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2018년 국제사회에 약속한 ICBM 발사 유예 방침을 어긴 것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인 바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매우 비상하고 엄중하다며 우선 굳건한 군사적 대응과 공고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안보 태세를 유지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합니다. 인수위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죠. 강푸른 기자, 윤 당선인과 시진핑 주석 곧 통화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북한 얘기가 주로 논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북한 ICBM 발사 이전에 통화 일정이 잡혔지만 양측의 통화는 대북 대응과 한반도 안보 정세 등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된 내용이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당초 당선 축하 인사를 계기로 통화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북한의 도발을 거론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한반도 상황을 두고도 시 주석과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두고 의견이 오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통화가 성사된 건 중국 입장에서도 윤 당선인이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서 윤 당선인도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아침 SNS에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이 천안함 희생자를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이어서 관련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이런 뜻을 전한 것인데요. 목숨으로 국가를 지키고 헌신했던 분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선인 측은 북한의 이번 ICBM 발사가 우크라이나 등에 관심을 집중하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남한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북한의 ICBM 발사와 우리의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서 실장에게 윤 당선인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브리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추가 제재를 발표하고 영국과 프랑스 등 5개 나라와 함께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 개최도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 만나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양 정상이 ICBM 시험 발사를 규탄하면서 동시에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확고한 공약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미사일과 관련한 신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관련 민감한 물품을 이동시키는 걸 도운 혐의로 북한의 군사무기를 개발하는 북한 제2자연과학원과 외교관 리성철, 러시아 2개 기관과 러시아인 1명에 대해 2년간 미국 정부 조달과 수출 등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새 제재 조치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막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The Secretary General urges the DPRK to desist from taking any further counterproductive actions.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미국 등 6개 나라의 요청으로 내일 북한의 ICBM 발사를 논의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엽니다. 다만 미국과 사안마다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이가 더 멀어진 러시아의 협조 여부가 유의미한 결과물을 낼 수 있을지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이 마무리된 뒤 보다 면밀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이 어제 발사한 ICBM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낙하하는 장면을 포착해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일본 자위대는 즉각 F-15 전투기를 띄웠습니다. 일본 혼슈 북쪽 아오모리현 일대에서 정보를 수집하던 F-15 전투기 옆에서 미상의 물체가 흰 연기를 내며 떨어지는 장면이 이때 포착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쏜 미사일로 추정된다면서 해당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미사일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된 것과 같은 형태의 신형 ICBM급으로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고 고도가 6,000km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탄두의 무게에 따라선 사거리가 15,000km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들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위협이라고도 말했습니다. これまでの一連の発射とは次元の異なる我が国地域及び国際社会の平和と安定に対する深刻な脅威であります。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에 머물고 있는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미 대통령, 존슨 영국 총리를 잇따라 만나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미일, 미일 등과 연계해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そのような行為を強く非難するとともに、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問題に G7 として連携して対処していくこと、これも確認をいたしました。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화함에 따라 새로운 제재 등을 추가 검토할 방침이라고 NHK 방송은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북한은 이번 ICBM 발사로 핵과 ICBM 추가 실험을 중지하겠다고 했던 모라토리엄 선언을 4년 만에 파기했습니다. 왜 이 시점에 이런 고강도 도발을 한 건지 그 의도를 윤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 재개는 2달 전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예고됐습니다.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4년간 스스로의 약속을 지켜왔던 북한은 미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ICBM을 발사하며 이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대미, 대남 협상 국면을 끝내고 강대강 대결 국면으로 갈 것임을 대내외에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각종 신무기 개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그중 핵심인 핵능력 강화 행보를 본격화하겠다는 공개 선언이기도 합니다. 특히 북한은 다음 달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0주년, 김일성 생일 110주년, 인민군 창건 90주년 등 굵직한 기념일이 몰려 있습니다. 핵미사일 능력 과시로 경제난 속에서 집권 10년을 맞은 김 위원장이 주민들에게 내세울 치적을 갖출 수 있게 된 겁니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혼란한 정세도 발사 시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선 미국의 관심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쏠려 있는 틈을 노렸습니다. 한국의 정권 교체기, 새 정부의 대응 강도를 떠보고 남북 관계에 주도권을 주겠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상당한 리스크, 긴장성을 부여해 놓은 다음에 이후에 그 긴장성을 풀어가는 주도권들을 본인들이 이제 주겠다, 북한 자신이 주겠다라는 것이 과거 패턴적으로 보여집니다. 때문에 당분간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이 포착된 만큼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평양 일대에서 대규모 열병식 준비 정황도 계속 포착되고 있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활용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고 재고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4월 말까지 총 46만 명분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세의 확진자 급증으로 먹는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정부가 물량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당초 화이자사와 협의된 다음 달 팍스로비드 물량을 최대한 앞당겨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최근 하루 7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팍스로비드를 투약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먹는 치료제가 부족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에서 보도된 대로 마치 저희들이 재고량이 바닥이 나서 치료제를 처방 못 받는다 하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내에는 미국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와 머크사의 라게브리오 등 두 종류의 먹는 치료약이 도입돼 있습니다. 팍스로비드는 16만 3천 명분이 도입돼 11만 4천 명에게 사용됐습니다. 라게브리오는 2만 명분이 공급됐고 내일 첫 투약이 이뤄집니다. 라게브리오는 주사형 치료제 사용이나 팍스로비드 복용이 어려운 환자에게 투약됩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돌아섰다면서도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2 확산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은 유행 정점을 지나서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행 감소 속도가 어떨지는 향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만이 저희가 평가할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3만 9,51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085명으로 집계됐고 사망자는 393명, 누적 사망자 14,294명으로 치명률은 0.13%입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이 끝난 후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산하 기관장들을 상대로 사표를 내라고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오늘 산업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지난 2017년 당시 산하발전자회사 4곳의 사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해 사표를 받았다며 백 전 장관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공석인 감사원 감사위원 2명의 인선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현 시점에서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 지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는 3만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55명의 군 장병을 기리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대전 현충원에서 열린 제7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현장을 조정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복원된 고 윤영아 소령의 생전 육성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합니다. 2002년 제2연평해전과 2010년 천안함 피격, 그리고 연평도 포격 도발까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서해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장렬히 산화한 55명의 용사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추모하기 위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서도 엄중 경고와 함께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보와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주국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왔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속에 묻어야 했던 유족들은 10년이 지나도 아픔이 가시질 않습니다. 벌써 12년 됐다. 가끔가다 꿈에 네가 보이더라 이제. 자꾸 희미해져 이제 기억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된 올해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는 3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 주변 지역에서 후퇴하고 최전방 상황도 사실상 교착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나토는 동유럽 4개국에 새 전투단을 배치하는 등 방위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모스크바에서 김준호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수도 키이우 주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35에서 70km 이상 후퇴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올렉시 아레스토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문은 최전방의 전황이 사실상 교착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많은 부대가 공세를 펼치기에는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어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 등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Це означало би, що всі сусіди Росії у небезпеці.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30개 회원국 정상은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불가리아와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 4개 전투단을 배치하는 등 동부지역 병력 증강과 함께 화학, 핵 위협에 대한 준비 태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에도 합의했습니다. Allies agreed to supply equipment to help Ukraine protect against 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threats. 러시아 국방부는 어제도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연계된 생물학 실험실이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G20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동맹국들과 논의 중이라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러시아 하원 의원을 제재 명단에 추가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금 거래도 사실상 차단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유럽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별도 기자회견 자리에서 G20, 즉 세계 주요 20개국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는 문제를 나토 정상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하는 나라가 있다면 우크라이나를 G20 정상회의에 참석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러시아 고립을 가속화하겠다는 겁니다. Asked to have both Ukraine be able to attend the meetings as well as basically Ukraine being able to attend the G20 meeting and observe. 미국이 우크라이나 난민 10만 명을 수용하고 난민들을 수용하는 유럽 국가들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And today I'm announcing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commit more than $1 billion in humanitarian assistance.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독자적인 추가 제재도 내놨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러시아 하원 의원 328명을 포함한 400여 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재무부는 특히 금을 포함해 러시아 중앙은행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거래도 앞으로 제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환보유고 중 22%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추산되는 금 거래를 사실상 차단에 나선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특별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적대 행위로 벌어진 우크라이나의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 상황을 개탄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140개 나라의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증시 훈풍에도 코스피가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합권에서 등락한 하루였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며 4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32포인트 상승한 2729.98에 코스닥은 2.94포인트 오른 934.69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국제 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주요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에도 개인이 매수에 나서며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증권가의 목표 주가 상향 소식에 7% 넘게 상승하며 시총 100조 원을 돌파했고 넥슨GT가 넷게임즈와의 합병을 앞두고 18% 넘게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또 일동제약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상용화 추진을 발표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두산이 오너일가의 보유 지분 처분 소식에 연 이틀 약세를 보였고 LG화학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8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보합 마감하며 1218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네, 제주는 벌써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유입되고 있는 데다가 강한 남풍이 더해지면서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가 넘는 여름철 같은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제주 산지는 최고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경북 북부와 호남에 20에서 7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80에서 10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비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한 남풍이 부딪히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순간적으로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9도, 대전 10도로 오늘보다 높겠고요. 한낮에도 서울 17도,
19도, 부산 19도, 대구 20도로 남풍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내일 아침이면 그치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서는 아침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